이번 강의에서는 중화학 공업화 이전의 단계에서 필요한 기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학 공업의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의 설비를 고도의 기술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설비에 대한 운영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수행하는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대규모 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도 필수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화학 공업에 필요한 기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농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연계하는 화학 비료의 중요성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업 중심의 수출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화학 공업은 경공업과는 다른 기술 수준과 장비를 요구합니다. 포항제철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규모의 설비를 필요로 하고 설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경공업 추진 경험만을 가지고 어떤 설비를 구매해야 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설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비를 운영하는 기술 수준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운영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량의 원재료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서 생산물을 소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련 기반은 쉽게 갖추어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1978년 중국에서 일본 회사에 중국에 한국의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한국에 포항제철을 지은 일본 기업이 포항제철의 성공은 기적이라며 중국의 제철소 건설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것은 중화학 공업의 성공을 위한 관련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중화학 공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반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대표되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낮은 가격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필요하고 발전소의 유지 보수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 산업의 수준이 일정 단계에 올라야 합니다. 또한 중화학 공업은 대형 설비를 운영하는 장치 산업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대형 설비를 운영하는 기술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석유화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화학물질의
폭발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설비 운영에 관련된 숙련된 기술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통해 운영 경험을 쌓는 것이 불가피한데, 경험 축적이 된 인력은 유사산업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차관을 통해 설비 구매와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차관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공사 기간을 지키더라도 설치된 장비들이 계획된 기능을 내지 못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 설비를 기간 내에 설치하면서 효율적인 원료 흐름에 따라 설계된 성능을 안전하게 낼 수 있도록 시공하는 건설 경험과 기술 축적이 중요합니다. 실제 1945년 이후 남한에서 지어진 화학 공장에서는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였지만 공사업자가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아 폭발 사고가 일어나거나 전기가 잘 공급되지 않아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중화학공업화를 이루어내기 이전 한국에서 농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적 농업에서 화학 비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생산량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화학 비료의 효과는 매우 높았습니다. 화학 비료가 발명되기 전에는 식량은 천천히 증가하는데 인구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 멜서스의 인구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화학 비료가 발명된 이후에는 농업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화학 비료보다 유기농 농법을 보다 중시하는 요즘에는 화학 비료의 중요성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화학 비료를 만드는 방법은 화학공학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화학 비료가 중요한 이유는 식물이 자라는 데는 질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기의 78%는 질소이지만 공기 중의 질소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공기 중의 질소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는 것을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자연에서 질소 고정은 콩과 같은 식물의 뿌리에서 일어납니다. 과거 농업에서 토지의 생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콩을 심었던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지구에 있는 자연적인 질소 비료량은 20억 정도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인구가 20억을 훨씬 넘었는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질소 비료를 통해서
토지의 생산성을 계속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프리츠 하버라는 과학자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를 인공적으로 농축하여 인공 질소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1909년 발견하였습니다. 인공 질소 비료의 공급 이후 3년 만에 식량 생산량은 인구 증가량의 2배를 넘어섰고 멜서스의 인구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프리츠 하버를 공기로 빵을 만든 과학자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리츠 하버는 화학 무기를 만드는 일도 하였기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농업이 매우 중요했던 1945년 이후의 한국에서 화학 비료는 매우 중요했고 미국에서 제공한 원조 중 상당량이 화학 비료를 수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식민지기에 일본이 건설한 흥남비료라는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크고 선진적인 화학비료 공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한 지역의 비료공업은 북한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중화학 공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박정희 정부만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이후 남한에서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정부에서도 중화학 공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중화학 공업화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중화학 공업 관련 또는 공업화 구상과 연관되어 추진된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발전소와 비료 공장, 시멘트 공장, 그리고 판유리 공장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미국의 원조 자금을 사용하여 수입되는 제품들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을 지낸 안동혁 박사는 근대 교육을 받은 응용 화학자였습니다. 이러한 안동혁 장관의 정책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와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료, 그리고 자금이었습니다. 연료를 뜻하는 fuel, 비료를 뜻하는 fertilizer, 자금을 뜻하는 fund, 모두 F가 들어가기에 이를 3F 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중화학 공업화를 일으켜낸 지금의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3F 정책은 매우 적절한 경제 정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에 있던 발전소를 하나 더 건설합니다. 당시 서울에는 1930년에 일본이 당인리에 화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3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게 됩니다. 당인리 3호기는 미국 회사가 건설하였는데 현대건설도 당인리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다고 하고 당시 미국 회사는 용접조차 국내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해 외국인의 기술 감독하에 전 공정을 시공하고 턴키 방식으로 화력 발전소를 시공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같은 과정을 거쳐 원자력 발전 설비의 국산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턴키 방식이란 키를 꽂아 돌리면 모든 설비들이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된다는 의미의 건설, 공사,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1970년대 초 정부가 발전소 국산화 정책을 선언하는 데에는 용접 기술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 수준에서 턴키 방식으로 화력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게 된 국내 업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한국의 전력 산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5년 이후에 남한 지역의 화력 발전소는 영월과 당인리 그리고 부산에 3개밖에 없었습니다. 부산화력의 경우 1920년대 초반 식민지기에 건설된 노후시설이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한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1930년에 건설된 1호기와 1935년에 건설된 2호기가 서울 지역의 전기를 담당하고 있었고 석탄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영월 발전소의 경우에는 1937년 시운전 중에 진동이 일어나고 석탄의 질이 좋지 않고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해방 이후 남한의 전기 생산은 많은 수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1948년 5월 북한은 남한으로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고 남한 지역은 심한 전력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남한의 전력난은 매우 심각하여 미국으로부터 4척의 발전함이 긴급 도입되어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1951년부터 정부는 전력 복구대를 긴급 조직하여 복구 공사를 시작합니다. 복구 결과 한국 전쟁 전보다 더 높은 발전 실적을 내지만 그 발전 실적조차 수요 전력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1953년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회사와 무연탄을 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4개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1954년에 착공된 4개의 발전소는 1956년에 준공됩니다. 이 중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당인리 3호기입니다. 1961년에는 박정희 정부의 주도로 민간에서 운영하던 3개의 발전사를 통합하여 한국전력이라는 국영기업으로 발전산업을 통합합니다. 1964년 3개의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1964년에야 해방 후 계속되던 제한송전을 해제하게 됩니다. 해방 후 2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야 국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전기를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65년에는 석탄이 많은 영월 지역에 독일 회사의 감독만을 받은 채 국내 기술진이
주체가 되어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현대건설이 외국인의 감독하에 시공한 발전소가 바로 이 발전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 비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화학 비료 산업의 경우 생산된 제품이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 경험은 중화학 공업 산업 경험을 축적시키는 개발도상국에 매우 적합한 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의 모든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산업이 한국에서 어떻게 기반을 갖추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